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고1 사회 김건태입니다. 자, 지금 아주 멋진 음악과 함께 우리 오프닝 들어가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번 강좌는 두구두구두구 1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처음은 반은 설레기도 하고요. 반은 약간은 두렵기도 하네요. 선생님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이런 비슷한 마음, 같은 마음들을 갖고 강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의 오프닝에 지금 깔아드린 음악은요, 1강에서의 어울리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우리 1강의 주제랑도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혹시나 흥이 좀 나면 노래도 잠깐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님하고는 상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저질러 보겠습니다. 자, 1강인데요. 여러분들 대단원 1단원은요. 이런 단원을 공부하기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렵죠.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자아 정체성 이런 거 뭐 많이 들어본 얘기 같고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사회가 개념과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무슨 개념과 원리가 이 안에 녹아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대단원 1강은요. 1단원 타이틀은요. 사회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궁금증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선생님이 이 단원을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학생이라면 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 하는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자아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강의 중에도 선생님들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자아란 여러분들 자아 정체성이 흔들린다, 혼란스럽다, 또는 자아가 성숙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자아란 뭐길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요런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포인트. 자아 정체성이 뭔지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끝 아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여긴 안 써놨지만 하나 더 있죠. 그럼 자아 정체성이란 놈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따가 설문지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나의 자아 존중감 정도는 선생님의 자아 존중감의 그 척도를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의 궁금증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를 바라보는 창인데요. 중단원의 타이틀이 딱 바라보니까 개인 이해, 세상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개인과 세상은 어떤 짝을 이루는 느낌이 난다 하는 느낌 정도. 그래서 짝이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개인과 세상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사회입니다. 자, 이 사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교과목에서 쓰는 이 개념들은 사실은 한자로 풀이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라는 건요, 이렇게 쓰는데요. 선생님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사회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그 선생님이 필기를 해드리는 이 칠판에 판서를 해드리는 내용을 적으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가끔은 그냥 압축해서 선생님이 그대로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나름대로 구상해온 어떤 나름의 정리 방식에 따라서 판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다 적고 가실게요. 자, 사회라는 건 이렇게 쓰는데요. 사회. 이 회자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회의한다 할 때 의견을 모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모을 회자입니다. 그럼 이 사자는 뭘까요? 이 사자는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있나요? 뭐 남자친구 있나요? 혹시 첫 키스는 언제?
요런 것들 선생님이 딱 질문하면 선생님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할 때 그 사자예요. 사생활 할 때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사회. 그럼 사회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개인들이 어떻게 했다? 모여 있다. 그럼 모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단 또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 모이면 바로 세상을 이룬다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월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곧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회,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공동체, 공동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 꼭 필기 해놓고 가실게요. 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 공부하시려면 진짜 우리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물론 선생님이 빠짐없이 건드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선생님이 이런 거 왜 해드리냐면요.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논술의 또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교재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 알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자, 사회 명목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명목론. 아, 선생님 이거 교재에도 안 나와 있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는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뜯어서 분석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이 사회라는 건 명목적으로 존재한다. 명목상 존재한다. 선생님 아까 개인이 사회라는 게 뭐가 모였다 그랬죠? 개인이 모이면 집단을 이룬다. 그 집단이 사회라 그랬죠. 근데 그 사회가 단지 명목적인 수준에 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집단보다 사회보다 뭐가 중요하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단지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1 더하기 1은 무조건 얼마야? 2야. 1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2가 되는 게 당연해. 2는 그냥 1하고 1이 더해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사회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사회 실제로는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데 이 사회가 단지 개인의 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실체로서 그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를 표현해 보면 사회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1 플러스 1이 예를 들면 뭐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하나랑 힘이 합쳐졌더니 2 이상의 새로운 힘이 만들어졌다. 이거 무슨 효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시너지 효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게 개인과 개인의 합에 불과한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실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렵나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뭐 안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합시다. 자, 브라질이라는 팀이 있어요. 브라질은 노란색으로 쓰는 게 좀 어울릴 것 같네요. 브라질.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 그런데 여기 선수들이 11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11명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공격수 비교해 봤더니 얘가 잘해. 그쵸? 그 다음 미드필더 비교해 봤더니 얘가 잘해. 수비수 비교해 봤더니 얘가 잘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브라질이 이긴다. 요렇게 딱 끝내면 이건 사회 명목론일까요? 실제론일까요? 자,
개인의 특성을 확인했죠. 그러면 그 집단의 특성은 확인 안 해봐도 알 수 있다. 그건 뭘까요? 당연히 이쪽입니다. 개인만 바라보면 결과야 뻔하다. 이 사회라는 건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얘가 분명히 잘하고 얘가 분명히 잘하는데 다 모아놨더니 뭔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축구 강의가 아닌데 조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집단이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서 개인과 사회를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하나 선생님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요, 선거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선거 연령이 안 됐으니까 부모님들 투표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 당을 보고 뽑으시는 분들이 있죠. 인물은 보지 않아요. 당만 보면 인물은 안 봐도 돼. 그럼 뭐를 더 중시하겠다는 거죠? 사회를 개인보다 더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당 뭐할로 봐? 선거 누구 뽑으려면 인물을 봐야지. 그러면 개인을 바라보겠다? 그건 사회 명목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그냥 이해하고 패스 넘길게요. 자, 선생님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대단원 1단원의 타이틀이 사회를 바라보는 창인데요. 중단원 2개가 개인이의 세상이에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이 교육과정 구성할 때 교과서 쓸 때 이거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죠. 일단 개인을 바라보겠다. 그 다음에 사회를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이 둘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개인을 일단 이해하고 그거 중요한 일이야. 그 다음 세상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얘기죠. 그러면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목이 선생님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이제 기가 막힌데요.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다. 여러분 창이라는 게 뭐죠? 열면 새로운 세상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개인이의 세상 이해를 통해서 사회 창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개인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 이해에서 오늘의 궁금증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오늘의 대표 핵심 개념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자, 여러분들의 세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뭐 내 삶의 보물 1호 이런 거 있나요? 우리나라 보물 1호는 뭔지 아시나요? 국보 1호는 숭례문입니다. 보물 1호는 뭔지 아시나요?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흥인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동서남북의 대문들이 있죠. 그 대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남대문을 숭례문 이렇게 부르죠. 동대문을 흥인문. 여기다 지자를 써서 이 지자를 첨가해 놓은 의미도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거까지 선생님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흥인지문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북대문을 홍지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을 돈의문.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요. 우리 조상님들 정말 기가 막히죠. 인 어디 있죠? 그 다음 예, 지. 맹자가 얘기한 사단이에요. 뭐 측은지심, 뭐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맹자가 얘기한 인간에 갖춰야 될 4가지 덕목이다. 그래서 인의, 예지. 그 안에 종로에 가면 1년에 저기 연말에 새해를 알리는 띵띵띵띵 33번 종치죠? 무슨 종이죠? 신각종입니다. 할 때 이 신은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요.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가 뭐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 이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왜 나왔나요? 우리나라 보물 1호 얘기하다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뭔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첫 차를 이제 갖게 됐을 때, 내 차를 갖게 됐을 때 집에서 이렇게 자려고 눕습니다. 근데 앞에 머릿속에 온통 차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일부러 옷 다시 다 챙겨 입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잘 있는지 이렇게 보고 옵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여기 계신 감독님, 뭐 PD님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어떤 보물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보물, 엄마, 아빠 또는 내가 아끼는 옷, 신발, 컴퓨터, 스마트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뭐죠? 바로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중심엔, 선생님 좀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세상의 중심엔 결국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한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나 아자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필기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나 아자입니다. 나 아자. 나입니다. 근데 자아에서 그러면 이게 나를 의미하는 거구나. 근데 앞에 자자가 있죠. 그러면 이 자자는 많이 봤던 자자,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됐나요? 나긴 난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게 바로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한번 쓰고 가볼게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만의 특징이다 또는 특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내가 선생님 스스로 나의 자아에 대해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거는 누구도 선생님한테 넌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새로운 집단에 딱 소속이 됐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 과에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내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은 일단 나는 남자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소개할 때 저는 남자고요, 여자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은 없죠. 왜냐하면 이건 겉으로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뿐이지 사실 성별이라고 하는 이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자아의 한 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는 남자고요. 자, 선생님은 30대입니다. 30대. 여러분들 깜짝 놀랐나요? 20대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30대예요. 30대. 연령. 이것도 특징이고 특성이죠. 그래서 성별과 연령. 그 다음 선생님은 나는 선생님이에요. 직업.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은 굉장히 소심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할 때는 굉장히 또 대범한 모습들이 가끔씩 나와요. 실제로 선생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좀 낯가림도 심한 편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취미.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축구, 테니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하기도 하고요. 당구. 선생님 별명이 당신인데요. 당신. 당구의 신이다. 그래서 당신입니다. 이건 뭐 좀 부끄럽네요. 당구 잘 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너무 한량 느낌이 나서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외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 좀 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카메라 감독님께서 선생님 배려해 주셔서 이 윗부분만 주로 잡습니다. 이 아래쪽은 잘 안 잡고 있어요. 좀 배가 나온 그 약간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얼굴 솔직하게 최근에는 많이 좀 선생님 스스로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은 중상입니다. 자, 요 정도 괜찮죠? 중상. 뭐 이거 쓰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쓰고 갈게요. 요 정도의 모습이 이제 선생님 모습이에요. 이게 선생님의 자아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구분을 하면요. 이 안에는 성별이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 연령, 그 다음 직업, 그쵸? 그 다음에 성격도 있고요. 이 소심도 성격인데 선생님 소심하기 싫은가 봐요. 얘네들 성격. 그 다음 이건 취미. 그쵸? 그 다음 이건 외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를 구성하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한때 유행했던 겁니다. 뭐죠? 그 뇌구조 그리기 있죠? 뇌구조.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 나의 모습이 이런 게 있다 하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강의 끊고 한번 그려보세요. 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자아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아를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프로이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프로이트 하기도 하고요. 프로이드, 오스트리아의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의사 선생님이었죠. 이분이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만큼 업적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이 프로이트가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꿈을 꾸죠. 이 꿈 꾸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켰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빙산 있죠? 저 극지방에 가면 빙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빙산의 그 일부분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죠. 사실 그 밑에는 굉장한 얼음덩어리가 숨어 있대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겉에 요만큼 드러나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밑에 뭐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전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아니니까 요거는 일단 잠깐 접어두고요. 자,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 이드라고 읽어요.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에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죠? 슈퍼 에고라는 게 있어요. 자,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드라고 하는 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얘는 본능이에요. 다른 말로 욕구입니다. 본능과 욕구? 프로이드는 이 본능과 욕구를,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과 욕구를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공격성이에요. 인간은 다 공격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욕구, 이렇게 두 가지로 이드를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게 이드고요. 그럼 태어날 때 인간은 이드가 엄청 강하겠죠. 여러분들 애기들 보세요.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본능에 충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고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얘가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슈퍼에고는 여러분들 사람, 맨이라고 하죠. 그럼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라 하죠? 슈퍼맨. 그럼 슈퍼에고는 초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자아가 이게 나잖아요. 그럼 이 내가 초자아의 지배를 받아서 본능 욕구, 이들을 조절하고 통제한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조절하고 통제한다. 그럼 초자아라는 건 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양심 또는 내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초자아의 지배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나라는 모습이 본능과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아가 없다면 본능과 욕구가 어떻게 될까요? 조절과 통제가 안 되겠죠. 그냥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는 얘기죠. 애기처럼 다 행동한 자기 본능과 욕구만 표출하고 주장하면서 이 사회가 굴러가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이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아주 훌륭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자, 그래서 자아를 프로이트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생님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그러면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럼 두 번째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일관된 지속적인 생각, 판단. 자, 일관되고 지속적인 어떤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모습이야 하는 어떤 일관된 지속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까?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자극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자극들이 막 들어와요. 이건 누가 생각한 거라고요? 내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I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주체적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런 요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넌 이런 사람이야 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막 주지요.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이고 이건 나를이니까 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넌 이런 사람이야 하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다 믹스가 되면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의 자아 정체성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요. 선생님 스스로 생각할 때 얼굴은 사실 중자 빼고 싶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얼굴 상이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작년이랑 이 경제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수강 후기에 보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 수강 후기에는 아, 선생님 뭐 훈남이에요. 잘생기셨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약간 이제 서운하기도 한데요. 선생님 수강 후기에 아, 강의 좋아요. 막 이런 수강 후기는 많죠. 근데 얼굴 얘기는 한 친구가 얼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근데 말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잘 생기셨어요. 이렇게 한 수강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빼고는 얼굴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난 얼굴이 그냥 상은 아니구나. 그래서 중상이구나 하는 그런 자아 정체성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이면 그게 바로 나의 자아 정체성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뭘까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아 정체성이 잘 확립이 돼 있으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 뭔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목표로 이어지고요. 결국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실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쓱 봤을 때 교재를 봤을 땐 중요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로 나중에 문제풀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표시 하나 해둘게요. 물론 얘도 중요해요. 사회적 차원, 그러면 자아 정체감이 잘 발달돼 있으면 사람들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나 역할에 대한, 여러분들 지위랑 역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위는 사회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할은 그에 맞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위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요. 사회가 통합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자아 정체감 얘기도 우리가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자아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에 보면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나 대범하고 싶어 이런 건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에요. 그런데 소심한 구석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바로 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 내 성격에 컴플렉스가 있어. 콤플렉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보다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우리 교재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까?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 이 자아 존중감과 관련해서는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의 정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수치화해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이런 10문항의 설문조사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아 정체감의 아주 대표적인 척도예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신 감독님도, PD님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대체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1점이고요. 2점, 3점, 4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대체로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가끔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대체로 그 정도 자신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자랑할 거 꽤 많지요. 선생님 좀 많습니다. 매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대체로 그렇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요새 이 다이어트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외적인 모습이 사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약간 소심한데요. 그래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매우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내가 못할 때, 뭐 그럴 때는 그런 느낌이 대체로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자, 이걸 어떻게 수치를 매기는 거냐면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이걸 그러면 3점, 3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3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 8, 9, 10 얘네들은 역배점입니다. 역배점. 그러니까 얘는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2점이잖아요. 얘가 2가 아니고 얘가 3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3점, 여기서 3점, 얘는 역배점이니까 얘가 2점이 아니고 얘가 3점이에요. 역배점이니까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3점, 3점, 여기도 역배점이죠. 그럼 얘는 2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2점이고요. 얘 3점. 그 다음 8번은 4가 아니고 이게 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9번은 얘가
2점, 10번도 2점. 그러면 다 더해볼까요? 6, 9, 12, 14, 16, 19, 20, 24점이네요. 선생님의 자아 존중감 척도는 24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나오셨나요? 이게 그건 없어요. 몇 점 이상이면 뭐 좋은 거, 몇 점 이하면 나쁜 거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선생님이 기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지 낮은지 수강 후기에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자아 존중감과 관련해서 재미난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아 존중감과 관련해서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퀴즈 프로 같은 데도 혹시나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도전 골든벨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막 49번, 50번 문제 이런 데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효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다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주위의 기대나 칭찬이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이 그 사람을 진짜로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작동할까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이래요. 그 조각가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여인 조각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이뻐.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그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해서 주위의 기대나 칭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돼지랑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요. 플라시보 효과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가짜 약을요. 진짜 약인 것처럼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떤 처방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비타민은 사실 뭐 치료약이 아니죠. 이 비타민을 이 약이 새로 개발된 신약입니다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 진짜로 나았더라.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선생님하고 마무리 이제 좀 해볼게요. 자, 빔자료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9페이지에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앞에 친구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뭐 두 가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어떤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땐 이렇게. 근데 정약용 선생이 이런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신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개념인데요. 다산 정약용 아시죠? 신독이라는 건 남이 없을 때 더 잘해라.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걸 정약용 선생은 신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는 이 순이는 얘 이름이 순인가요? 갑자기 순이가 됐네요. 순이라고 할게요. 순이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이 좋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얘 머릿속에 자아 정체감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이렇게 하면서 철수는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죠. 그냥 휙 던집니다.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간단한 자아 정체감이 중요하다 하는 사례였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3반의 반장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고 영화 감상이 취미래요. 그러면 반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영화 감상이 취미다.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결국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자아 정체감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자아 설명할 때 직업은 선생님이고 취미는 뭐 테니스 치기예요.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맞습니다. 자, 기억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나에 해당한다. 물론 반장이라는 게 스스로 반장이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 반장이라는 지위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죠. 너가 반장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나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이해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건 뭐로부터 나오나요? 사회적 역할. 역할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지위로부터 나온다. 사회적 지위가 역할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취미가 영화 감상이에요. 근데 그게 사회적 역할의 이해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관련이 없는 거죠. 얘가 사회적 역할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하면 맞죠. 얘는 뭐니까? 지위니까. 우리 아까 자아 정체감 형성의 사회적 기능,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능이 뭐였죠?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안정적이고 통합적으로 굴러간다.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억과 니은 모두 나는 누굴까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 맞죠? 자아 정체감에 관련된 겁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둘 다 자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하면? 자아라고 한다면 일관된 인식을 뭐라고 한다? 자아 정체감 또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상담 내용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공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대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누굴까에 대한 답이 안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뭐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했네요. 청소 당번이 누군가요? 했더니 제가 당번입니다. 제가 칠판 지우는 역할을 할게요. 제가 당번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역할을 할게요. 그럼 자아 정체성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찾아봐라. 답은 3번이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을 우리가 구분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네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기능을 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뭐였죠? 개인의 자아 실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그 다음 사회적 측면은 사회 안정과 통합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래요. 개인적 측면, 개인의 꿈과 희망의 탐색, 미래에 대한 인생 설계. 맞죠?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 니은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직접 간접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아 정체성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5번에 보니까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 요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바로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다. 교재 14페이지입니다. 새 학생들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 및 추론으로 적절한 거. 나도 1등 하고 싶어요. 누구처럼. 나도 옆집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연예인처럼. 다 지금
누군가를 막 부러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 정체감에 대한 인식이 결코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만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돼 있다? 그렇지 않고요.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온전한 주인이라 말하기 어렵지요. 타인과 다른 자신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 속에서 지금 추론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거네요. 그래서 주체로서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 말하기 어렵다.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좀 길어서 심화 문제.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 자아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했네요. 자, 절도 사건이 생겼대요. 근데 시민이 도둑이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 뛰어갔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노력했대요. 그러면 내가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의 지갑을 보는 순간 그냥 뺏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쓰레기 휙 버리는 친구랑 다를 게 없죠.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심화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 강의 서두에 우리 같이 시작했던 노래가 있었죠. 바로 윤도현 씨의 나비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이거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아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이 애벌레가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아직은 애벌레예요.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죠. 부딪혀 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가 되고 있네요. 이제 뒤에 보면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근데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자아 정체성이 8단계에 걸쳐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0세에서 거의 1.5세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단계는 그럼 언제일까요? 성인이 되기 이전일까요? 아닙니다. 노년기입니다. 자, 선생님 에릭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아 정체감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 정립되고 무너졌다가 다시 생기고 끊임없는 일련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5번째 시기예요. 이걸 가지고 청소년기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춘기라는 표현을 하죠. 에릭슨이 이야기하기를 자아 정체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청소년기 사춘기다. 나이로 따지면 12세에서 18세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아와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 강은 제목만 한번 쓱 보고 오세요. 내 삶을 둘러싼 시줄과 날줄이라는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